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윤명호는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눈꺼풀 위로 느껴지는 감각은 압도적인 냉기였고 그 차가움은 곧 뇌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공포로 변이했다. 마지막 기억은 지극히 평온했다. 그는 막 2년 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대기업 임원직에서 해방된 참이었고 오늘 오후에는 은퇴 기념으로 아내가 예약한 최고급 리조트의 스파 시설을 이용할 예정이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최신형 세단에 도어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던 순간 등 뒤에서 불어닥친 둔탁하고 끈적한 기운이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마치 고해상도 필름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암전된 듯 그의 생애 62년이 한 점의 험으로 압축되는 찰나였다. 눈을 떴을 때 그가 인지할 수 있는 세상은 3m 남짓의 정사각형 공간뿐이었다. 사방은 마치 거대한 금고 내부처럼 매끄럽고 짙은 회색의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었다. 이음새는 완벽했고 벽면에는 틈이나 환기구조차 보이지 않았다.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으며 습기마저 느껴지지 않는 건조함이 코끝을 찔렀다. 그의 옷차림은 납치당하기 전에 단정한 캐시미어 니트와 슬랙스 그대로였지만 몸에서는 며칠 밤낮을 흙먼지 속에서 구른 듯한 피로와 끈적한 식은땀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다. 그의 손목에는 미세한 금속 조각이 부착된 가죽끈이 묶여 있었고 끈은 벽의 낮은 앵커에 고정되어 있었다.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은 겨우 1m 내외. 이 치밀함이 그를 더욱 질식시켰다. 어디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얇고 떨렸으며 메아리조차 없는 이 밀실의 콘크리트 벽에 그대로 흡수되어 버렸다. 아무리 소리쳐도 반응은 오지 않았다. 그는 온몸의 힘을 다해 쇠사슬을 당겨보았지만 앵커는 그의 무게는 물론이고 그의 모든 저항 의지까지 비웃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조직을 장악하며 누려온 통제력 한마디 명령으로 수백 명의 운명을 결정했던 그 권력의 잔재가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통제 가능한 질서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무력감에 휩싸였다. 윤명호는 바닥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시선은 공간 전체를 샅샅이 훑었다. 천장에는 낮은 와트의 노란색 전구가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전등처럼 주기적으로 깜빡이며 불안정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전구 근처의 벽에는 작은 스피커와 함께 낡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모니터 화면은 암흑이었지만 스피커 주변의 작은 붉은 불빛은 그것이 현재 작동 중임을 알리고 있었다. 외부와의 유일한 통로. 그의 심장이 급박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꼈다. 벽을 짚고 이동하던 그는 바닥 한쪽에 놓인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생수병과 함께 군용 식판처럼 보이는 알루미늄 판을 발견했다. 식판 위에는 겉이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과 정체불명의 잼이 놓여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물통을 집어들고 허겁지겁 마셨다. 물은 미지근했고 미묘하게 금속 맛이 났지만 생명줄과 같았다. 식판을 응시하던 그는 문득 섬뜩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 식사는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을까? 그리고 누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자신 몰래 준비했을까? 그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무언가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는 충동에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다. 윤명호는 온몸의 집중력을 끌어모아 스피커를 향해 외쳤다. 당신이 누구든 돈이 목적이라면 말해. 원하는 액수를 맞춰줄 수 있어. 이 짓을 멈춰. 그의 절규는 다시 한번 콘크리트 벽에 먹혀들어갔다. 수분간의 침묵 후 스피커에서 굵고 낮게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딱딱하고 감정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경고가 숨겨져 있었다. 기억하라. 단 한마디였다. 윤명호는 주저앉았다. 그는 단순한 납치가 아님을 직감했다. 돈이 목적이라면 이미 협상이 시작되었어야 했다. 범인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잊고 싶었던 어떤 진실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는 지난 30년간 기업의 정점에서 쌓아올린 모든 성공 뒤에 감춰진 희생과 묵인들, 특히 10년 전 S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비리를 묵인하며 짓밟았던 한 스타트업의 잔해를 떠올렸다. 당시 그는 그것을 경영상의 불가피한 결정이라 치부했었다. 하지만 이 밀실은 그것이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갇힌 족쇄였음을 증명하듯 그를 조여왔다. 밀실의 바닥은 단단하고 불규칙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묶은 끈을 조심스레 따라가 앵커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앵커는 벽 속에 깊숙이 박혀 있어 움직일 여지가 전혀 없었다. 대신 그는 앵커 바로 옆에 콘크리트 벽에 아주 미세한 실금처럼 보이는 흠집을 발견했다. 손톱으로 긁자 아주 작은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그가 이 흠집을 유심히 살펴보는 동안 천장의 노란 불빛이 다시 한번 길게 깜빡했다. 그리고 불빛이 돌아왔을 때 그는 놀랍게도 모니터가 켜져 있음을 발견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폰트만으로 이루어진 텍스트 하나가 떠 있었다. 당신은 78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모릅니다. 그는 78시간, 즉 사흘하고도 6시간이 통째로 증발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납치가 일어난 이후에 모든 감각이 삭제된 것이다. 그의 기억과 시간은 이미 범인에 의해 임의로 재단되고 통제되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외부 현실로부터 단절되었으며 그의 유일한 임무는 범인이 원하는 기억을 되살려내는 것뿐이었다. 윤명호는 이제 이 밀실이 자신의 육체를 가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깊은 심연을 강제로 투영하는 장치일 수 있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앵커 근처에 앉아 낡은 빵 조각을 뜯으며 앞으로 그가 마주할 과거의 그림자들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무력감은 곧 생존 의지로 바뀌었고 그는 이 밀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의 내면을 해부해야 함을 깨달았다. 시간의 감각이 소실된 채 윤명호는 밀실에서의 두 번째 날그가 임의로 정한 날을 맞이했다. 전날 마셨던 물의 금속 맛은 혀끝에 여전히 남아있었고 굳은 빵 조각을 씹을 때마다 턱 근육이 뻐근하게 조여왔다. 그의 몸은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유지하려는 듯 웅크리고 있었다. 정신은 고립의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생존 본능의 치밀함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이 공간을 분석하고 범인의 의도를 예측하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의 60년 인생 동안 쌓아온 성공의 방정식은 이제 탈출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의해 완전히 전복된 셈이었다. 모니터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 작은 붉은 불빛은 여전히 윤명호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는 앵커에 묶인 가죽끈의 반경 내에서 최대한 모니터와 가까이 가려 애썼다. 그의 심리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잊고 싶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산소 부족을 느끼는 뇌 속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기억하라는 범인의 명령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의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술과 같았다. 점심 무렵 그의 임의적인 시간대, 모니터가 다시 한번 성광처럼 켜졌다. 화면 가득히 검은 바탕에 흰색 폰트로 짧은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이는 명백히 윤명호가 과거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묵인했던 비리와 관련된 자료들의 파편이었다. 주요 신문 일면의 흐릿한 사진, S사 M&어 후 부도 처리, 내부 보고서의 한 페이지 비용 절감 명목으로 안전 규정 묵인, 피해자 인터뷰 스크랩 우리 가족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윤명호는 화면 앞에서 숨을 멈췄다. 특히 피해자 인터뷰 스크랩 부분에서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과거의 그 비리 사건을 처리할 때 보고서의 문장들과 숫자로만 그것을 인식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밀실 속에서 그 파편들은 강력한 현실감을 가지고 그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이 한때 경영상의 불가피한 결정이라 치부했던 그 묵인이 한 가정을 파괴하는 도덕적 해이가 될 수 있었음을 극한의 고립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외면한 대가가 이렇듯 현실화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갑자기 밀실의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속이 얼어붙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얕은 호흡이 반복되었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공기순환 장치가 고장났거나 범인이 의도적으로 산소를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이산화탄소 중독의 증상들을 떠올렸고 그럴수록 머리는 더욱 어지러워지며 극도의 공포에 질식당하는 듯했다. 그는 벽을 긁으며 맹렬히 저항했지만 쇠사슬은 그의 팔목을 더욱 강하게 조여올 뿐이었다. 몇 분 동안의 극심한 발작이 지나가자 공기의 냉기는 서서히 사라졌다. 호흡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극심한 탈진 상태에 놓였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노란 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때 스피커에서 다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숨은 쉬어지는가, 윤명호. 내가 가볍게 여겼던 그들의 숨통처럼.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산소 부족은 실제 물리적인 위협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것은 범인이 그의 심리적 불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정교한 기만술이었다. 밀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거나 혹은 착각을 유발하는 미세한 진동을 통해 그에게 공포를 주입했던 것이다. 그는 육체적 고통보다 잊고 싶은 기억을 강제로 마주해야 하는 심리적 고립이 훨씬 더 치명적인 고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범인은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후 진실을 자백하게 만들려는 심리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윤명호는 눈을 감고
과거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10년 전 그는 M&어 비리 문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당시 그는 그 서류를 몇 분 만에 훑어보고 서명을 했었다. 그 서명 하나가 수백 명의 실직과 한 회사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승진과 보너스에 눈이 멀어 그 진실을 외면했다. 그때의 자신은 이처럼 외로운 밀실에 갇힐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이제 범인의 의도를 이해했다. 이 밀실은 그에게 과거를 직시하도록 강요하는 양심의 감옥이었다.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탈출하는 것 이상으로 그가 잊고 싶었던 진짜 진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이 밀실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과거의 자신과 대화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벽에 묶인 채 그는 낡은 빵 조각을 씹으며 다음번 모니터에 어떤 과거의 파편이 나타날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심리적 고통을 안겨줄지 기다리기 시작했다. 고립 속의 치밀한 심리전은 이미 그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밀실에서의 시간은 액체처럼 늘어지거나 고체처럼 굳어버리기를 반복했다. 윤명호는 이제 자신이 갇힌 지 정확히 며칠째인지 알 수 없었다. 범인은 식사 배급 주기를 극도로 불규칙하게 만들었다. 어떤 때는 24시간 간격이었고 어떤 때는 40시간 이상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 불규칙성은 윤명호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파괴했고 이성이 아닌 오직 굶주림이라는 원초적인 본능에 의해 삶이 지배당하게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시간의 개념 대신 먹을 것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했다. 그는 절박하게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려 애썼다. 쇠사슬의 앵커가 박힌 벽의 거친 부분에 작은 돌멩이 조각으로 날짜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한 줄, 두 줄. 매번 식사가 배급될 때마다 새로운 금을 그었지만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긋는 선이 실제 시간의 간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곧 자신이 이 밀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감금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로 이어졌다. 그는 이 무의미한 기록 행위가 자신이 아직 이성을 잃지 않았다는 마지막 증거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이러한 시간의 왜곡은 그에게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했다. 오랜 사회생활 동안 그는 늘 시간을 지배하며 살아왔다. 주간 보고서, 월간 실적, 분기별 목표, 연간 계획, 모든 것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고 그는 그 시간표를 설계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의 흐름을 잊자마자 그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쌓아올린 명예나 부, 권력은 이 밀실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눅눅한 빵 조각과 자신이 밖에 있는 가족들과 보냈던 소중한 시간의 기억뿐이었다. 식사 배급 후 모니터가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과거의 M&어 비리 자료가 아니었다. 화면에는 윤명호의 자택 거실이 흐릿하게 찍힌 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대화가 자막으로 흘러나왔다. 아버지, 그 S사 인수권 정말 양심에 찔리는 부분은 없으세요? 그 과정에서 몇몇 분들이 모든 걸 잃었잖아요. 윤명호는 숨을 삼켰다. 아들의 목소리는 변조되지 않은 실제 아들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그의 가슴에는 강철 못이 박히는 듯한 격렬한 고통이 느껴졌다. 범인의 목적이 단순한 돈이나 기업 비리의 폭로가 아니었음이 명확해졌다. 이 감금은 가족에게까지 이어지는 도덕적 심판이었다. 범인은 윤명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의 취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실망감 가득한 눈빛을 떠올렸다. 성공이라는 허상에 매달려 정작 가장 가까운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신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당시 그는 아들의 질문을 젊은이의 순진한 이상론이라 치부하며 일축했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범인에게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이제 그 단서는 윤명호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흐느낌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이 모든 고통을 유발한 범인을 향한 맹렬한 증오심이 솟아올랐지만 그의 발목을 묶은 쇠사슬은 그 분노마저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한 인간으로 전락한 것이다. 다시 모니터가 켜졌다. 이번에는 범인의 목소리 대신 기계적인 톤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당신이 외면한 시간은 타인에게 영원히 멈춰진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는 윤명호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자신이 묵인한 비리로 인해 회사가 부도나고 삶이 파괴된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인생의 시간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절망과 고통이 바로 이 밀실의 시공간 왜곡을 통해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음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축적된 명예가 아니라 타인의 시간과 고통을 대가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음을 고백하며 절규했다.
고통 속에서 그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더 이상 시간의 노예가 될 수 없었다. 비록 갇혀있지만 그는 이 밀실 속에서 과거의 진짜 진실을 되찾고 자신이 잃어버렸던 도덕적 시간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쇠사슬은 차가웠지만 그는 그 차가운 금속을 꽉 쥐며 이 절망적인 심리전에서 끝까지 버텨낼 것임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밀실은 더 이상 범인의 놀이터가 아니었다. 이제 윤명호의 고통스러운 속죄의 무대가 시작된 것이다. 고립은 이제 윤명호의 일상이 되었다. 그는 육체의 감각이 서서히 무뎌지고 대신 정신의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다. 벽의 미세한 균열 하나, 천장 전구의 불규칙한 깜빡임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거대한 의미를 가진 단서처럼 느껴졌다. 그는 끊임없이 벽을 훑어보았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형체 혹은 자신을 응시하는 눈빛 같은 환영을 보았다. 그의 정신은 현실과 망상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춤추고 있었다. 특히 그를 괴롭힌 것은 물을 마실 때였다. 플라스틱 생수병에 반사된 자신의 수척해진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섬뜩한 착각에 빠졌다. 늙고 지친 자신의 얼굴이 아닌 과거에 젊고 비판적이던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이는 것이다. 젊은 윤명호는 항상 정의와 원칙을 부르짖었고 조금의 불의에도 분노할 줄 알았다. 그 젊은 윤명호가 지금 늙고 타락한 자신을 비웃고 경멸하는 듯했다. 그는 병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물이 생존에 필수적임을 알기에 억지로 참아냈다. 왜 도망쳤어? 너는 그때 비겁자였지. 환영 속의 젊은 자신이 비아냥거렸다. 닥쳐. 나는 성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뿐이야. 너는 세상을 몰랐어. 늙은 윤명호가 속으로 절규했다. 이러한 내면의 대화는 밀실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는 이제 외부의 범인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벽을 긁으며 쇠사슬이 허용하는 최대 반경을 따라 움직였다. 그때 그는 식판을 놓는 자리 근처에서 얇게 접힌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범인이 남긴 메모였다. 메모는 모니터의 메시지와 달리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거울을 보라. 너를 가둔 것은 너의 그림자다. 윤명호는 메모를 쥐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너의 그림자, 거울. 이 말은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환영이 실제로 외부의 범인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이 투영된 것일 수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밀실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구축한 혹은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심리적 방어 기제일지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만약 이 밀실이 자신의 심리적 공간이라면 외부의 구조대가 올 일은 없었다. 탈출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여는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묶여있는 쇠사슬은 차가웠고 벽에 박힌 앵커는 단단했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것이 환영이라면 쇠사슬의 무게는 그의 죄책감의 무게일 뿐일까? 그는 자신의 몸을 묶은 쇠사슬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너무나 생생했고 피부에 닿는 끈의 거친 질감은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범인이 육체적 구속과 함께 심리적 구속을 교묘하게 엮어놓았다는 것을. 그는 쇠사슬의 물리적 무게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책감이라는 심리적 족쇄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탈출구를 찾는 대신 자신을 가둔 진정한 그림자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밀실 내부를 맴돌던 환영 속의 젊은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좋아, 인정하마. 나는 비겁했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환영은 대답 대신 낡은 모니터 화면에 다시 한번 M&어 비리 관련 피해자들의 눈물, 젖은 사진을 흐릿하게 투영했다. 윤명호는 이제 이 환영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자신이 잊고 싶었던 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자신의 양심의 발현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정의롭고 비판적인 또 다른 자신이 이 모든 심리전을 설계하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벽에 몸을 기대고 앉았다. 밀실은 더 이상 외부의 누군가에게 통제당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명호가 지난 수십 년간 억압해왔던 모든 도덕적 딜레마와 후회가 응축된 내면의 법정이었다. 그는 이제 이 법정의 피고인인 동시에 이 법정의 판사였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는 외부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심판관에게 무조건 항복해야 했다. 이 의심의 순간은 곧 진실을 향한 단서임을 그는 받아들였다. 윤명호는 거울을 보라. 너를 가둔 것은 너의 그림자다라는 메모가 던진 심리적 충격 속에서 필사적으로 물리적인 탈출구를 찾았다. 그는 밀실 벽면의 미세한 흠집,
시판이 배급되는 통로, 그리고 바닥 배수구의 위치 등 사소한 단서들을 조합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탈출 경로를 그려냈다. 그의 오랜 경영 경험에서 비롯된 분석력과 치밀함이 본능적으로 발휘되었다. 그는 쇠사슬의 반경 내에서 몸을 최대한 늘려 벽과 바닥의 구조를 손끝으로 느껴보았다. 그는 특히 낡은 모니터 아래쪽 벽면에 유독 눈에 띄게 마감이 거친 부분을 주목했다. 그 부분은 다른 벽면과 달리 콘크리트가 아닌 얇은 나무 패널로 덮여있는 듯했다. 윤명호는 이 패널이야말로 외부로 향하는 비밀 통로의 입구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식사를 위해 제공된 얇은 알루미늄 시판 조각을 이용해 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패널 주변을 긁어내려 애썼다. 이 필사적인 작업 과정에서 환영 속의 젊은 자신이 다시 나타났다. 젊은 윤명호는 그를 비웃는 대신 옆에서 조언하듯 말했다. 저길 봐. 내가 찾는 탈출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곳일까? 너는 언제나 쉬운 길만 택했잖아. 늙은 윤명호는 이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밀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패널을 긁어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긁어낸 끝에 얇은 나무 패널이 떨어져 나갔다. 그 아래에는 차가운 철제 구조물이 나타났다. 윤명호는 흥분하여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드디어 그는 온 힘을 다해 철제 덮개를 당겼지만 덮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신 덮개 아래쪽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투입구 구멍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때 모니터가 다시 한번 성광처럼 켜졌다. 화면에는 투입구의 클로즈업 사진이 나타났고 그 아래에 굵은 폰트로 명령이 내려졌다. 진실을 채워 넣어라.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다. 윤명호는 망연자실했다. 그가 발견한 유일한 탈출구는 물리적인 출구가 아니라 자신이 은폐했던 에멘드어 비리 문서의 핵심 내용을 적어놓는 낡은 투입구였던 것이다. 범인은 윤명호가 필사적으로 물리적 해방을 찾을 것이라 예측했고 그 절망의 끝에 속죄의 통로만을 남겨두었다. 탈출구의 모순이었다. 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영혼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러니. 그는 절망 속에서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범인이 설계한 치밀한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진정한 탈출은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고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아이러니를 마주한 것이다. 그는 과연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예와 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남겨진 낡은 시판을 뒤집어 종이 대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시판에 재미나 빵의 잔해를 이용해 자신이 묵인했던 비리의 핵심 내용을 적어내려 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내용을 적으려 할 때마다 환영 속의 젊은 자신이 그를 노려보았다. 너는 이 고백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다시 가난하고 비참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젊은 자신이 경고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영원히 이 밀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 윤명호가 대답했다. 탈출만이 목적이라면 거짓말을 써. 범인은 내가 진실을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젊은 자신이 다시 유혹했다. 윤명호는 잠시 흔들렸다.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러나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밀실은 자신의 마음이었다. 만약 그가 거짓을 적어놓는다면 내면의 신문가인 범인은 결코 그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며 이 심리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진정한 해방은 오직 완전한 진실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는 주저앉아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서라도 이 고백을 완성하기로 결심했다. 투입구 앞에 웅크린 윤명호는 극한의 심리적 갈등 속에 놓여 있었다. 낡은 시판 위에 재무로 엉겨붙은 몇 개의 단어를 적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펜은 힘없이 미끄러졌다. 공포와 자기 방어 본능이 그를 맹렬하게 짓눌렀다. 그때 모니터에 갑자기 카운트다운 시계가 나타났다. 5분. 짧은 시간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스피커에서 범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집요했다. 윤명호, 선택의 시간이다. 내가 묵인했던 그 비리가 아니었다면 그 S사의 피해자는 아직 살아있었을 것이다. 내 성공은 그의 파멸 위에 세워졌다. 범인이 언급하는 과거 에멘드어 피해자의 이름과 상황이 윤명호가 출세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희생시켰던 친구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윤명호는 억눌렀던 모든 것을 토해내며 절규했다. 피해자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다. 그는 대학 시절 그리고 사회초년생 시절을 함께했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자신이 묵인한 서명 하나가 친구의 회사와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고
결국 친구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명호는 죄책감을 외면하기 위해 그 기억을 마음속 가장 깊은 밀실에 봉인했었다. 그는 이제 범인의 정체를 확신했다. 고문의 주체는 타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의 발현이었다. 젊고 정의로웠던 윤명호, 즉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묻어둔 또 다른 자신이 스스로를 심판하기 위해 이 모든 심리 게임을 설계하고 이끌어왔던 것이다. 이 밀실은 타인이 만든 감옥이 아니라 윤명호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가둔 콘크리트 상자였다. 그래, 맞다. 내가 죽였어. 내가 외면했어. 윤명호는 식판 위에 재무로 짓뭉개진 글씨를 필사적으로 써내려갔다. 에멘드어 당시 묵인했던 안전규정 위반 사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 그리고 그가 받았던 불법적인 보상금의 액수까지. 그는 더 이상 모니터의 카운트다운을 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외부의 압박이 아닌 내면의 심판관이 원하는 완전한 진실만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 그가 글을 완성했을 때 카운트다운은 10초를 남기고 있었다. 그의 손은 피로와 떨림으로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마음은 묘한 평온함에 잠겼다. 수십 년간 그를 옥죄었던 죄책감의 무게가 사라지고 투입구에 진실을 넣어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해방감에 휩싸였다. 그는 완성된 식판 종이를 투입구에 넣었다. 식판 종이가 투입구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모니터 화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스피커에서는 변조된 목소리 대신 젊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충분하다. 너는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을 멈추었다. 윤명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고통과 후회,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해방감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는 성공과 욕망을 쫓아 달려온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타인과 자신의 양심을 희생시켜 왔는지 비로소 직시했다. 진정한 성공은 외적 성취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 있었음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늦었다. 하지만 그는 이 고백을 통해 진정한 속죄의 길을 선택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했다. 밀실의 긴 침묵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무게, 즉 정직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투입구에 진실을 넣은 직후 밀실 내부의 환경은 급격하고도 기이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노란색 전구의 깜빡임이 멈추고 대신 천장 전체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흰색 빛이 흘러나왔다. 그 빛은 수십 일 동안 어둠과 공포에 익숙해져 있던 윤명호의 망막을 잠시 마비시켰지만 그는 그 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앵커에 묶여있던 가죽끈이 뚝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서 해방되었다. 쇠사슬은 차갑게 바닥으로 떨어졌고 윤명호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있던 손목을 비비며 일어섰다. 몸의 근육은 쇠약해져 있었지만 정신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투명하고 명료한 상태였다. 그는 밀실의 벽들을 응시했다. 회색 콘크리트로 보였던 벽들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수묵화가 물에 번지듯 벽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이미지들이 드러났다. 벽 뒤에 나타난 것은 낯선 공간이 아니라 지극히 익숙한 자택 안방의 천장이었다.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와 은은한 간접 조명, 그리고 중앙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 윤명호는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몸을 일으켰고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아내가 남겨둔 듯한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수면을 유도하는 향초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극심한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납치도 밀실도 쇠사슬도 모두 현실이 아니었던 것인가?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안방을 천천히 걸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완벽하게 계획된 그의 호화로운 은퇴 생활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며칠 동안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극한의 심리적 발작을 겪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나 발작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손목에는 쇠사슬에 긁힌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고 방의 달력은 그가 납치당했던 날짜에서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리적인 감금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분명히 일주일 동안 현실의 시간에서 격리되어 자신의 심리적 밀실 속에서 고통받았던 것이다. 범인은 외부의 타인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병들었던 윤명호 자신의 무의식이었다. 그는 자신이 밀실에서 고백했던 모든 진실을 떠올렸다. 에멘드어 비리, 친구의 죽음, 그리고 아들의 실망. 그것은 꿈의 잔재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고통스러운 구조 신호였다. 그는 이 밀실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현실이라는 더 큰 감옥으로 돌아왔다. 속죄 없는 자유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윤명호는 침실 한쪽에 놓인 서재 책상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밀실에서 고백했던 진실을 바탕으로 실제 언론과 검찰에
자수할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호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계획서 대신 자신의 범죄 행위를 기록한 자수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단호함을 담고 있었다. 그가 자수서를 작성하던 중 문득 눈을 들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아내는 그가 밀실에서 가장 갈망했던 존재들이었다. 그는 이 고백이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임을 알았지만 죄책감의 밀실에서 영원히 갇혀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선택하기로 했다. 속죄를 통해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현실로 돌아온 그는 이제 이 속죄를 온전히 짊어지고 나갈 준비를 마쳤다. 자수서를 완성한 윤명호는 며칠 만에 면도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더 이상 은퇴한 대기업 임원이 아닌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는 한 인간이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에는 지난 세월 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 잠시 거실에 멈춰섰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평온했지만 그는 이제 이 평온함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나섰을 때 아내가 그를 맞이했다. 아내는 그가 며칠 동안 심한 불면증과 몽유병에 시달린 줄로만 알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아내가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윤명호는 아내의 눈빛 속에서 성광처럼 범인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집요하고 비판적이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서늘함을 담고 있었다. 환영은 찰나에 지나지 않았지만 윤명호는 그 성광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심판관이 현실에 투영되어 윤명호의 모든 관계를 끊임없이 심판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나 중요한 일을 해야 해.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것이 있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고 그 응시 속에서 윤명호는 다시 한번 범인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내면의 심판관은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 그가 마주할 모든 인간관계 속에 스며들어 그를 끊임없이 주시할 것임을. 검찰청에 도착했을 때 윤명호는 주저함 없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모든 진실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기업 비리와 친구의 죽음에 대한 도덕적 책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은폐했던 비겁함을 상세히 진술했다. 진술 과정에서 그는 환영 속의 젊은 자신과 끝없이 대화하는 듯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그의 자수 소식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그를 몰락한 대기업 임원, 양심에 찔린 죄인으로 묘사했지만 윤명호는 더 이상 그런 외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법적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명호는 자신이 밀실에서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지 깨달았다. 부와 명예는 사라졌고 은퇴 후 계획했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밀실의 어둠과 고립이 없었다.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가 사라진 것이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해방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동안 정직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이라는 허울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했다. 밀실은 해체되었지만 그 경험은 윤명호의 삶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그는 이제 환영 속의 젊은 자신과 싸우지 않았다. 그는 젊은 자신과 화해하며 그의 비판적인 시각을 자신의 새로운 삶의 나침반으로 삼았다. 그는 마침내 50년 넘게 도피했던 자기 자신과 화해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되는 은퇴가 아닌 자신의 영혼이 허락하는 진정한 은퇴를 맞이한 것이다.